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미증시 먼저 볼게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나름 이제 18,000 쪽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계속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눌림을 다시 준다라고 하더라도 18,000을 지지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크게 눌려도 18,000을 지지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미증시랑 좀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국장 같은 경우에는 국장은 리스크가 계속 잔존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 방향으로 계속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보더라도 하단에서 지지하는 요 라인들, 자 지지선, 지지선, 그리고 여기 지지선,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이탈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면은 당연히 크게 한 번 더 빠질 수가 있겠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당장은 방향성을 상방도 못 잡고 하방도 못 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방으로 크게 가자니 미증시가 나름 그래도 올라가 주니까 나름 버텨주는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 수급은 계속 이탈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슈가 해소가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이슈가 뭐가 터진다라고 하면 바로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냥 관망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계속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도 이스라엘 쪽에서 뭐 공격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잔존 리스크가 여전히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얘는 방향성을 못 잡고 계속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방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놓고 보셔야 되니까 그냥 관망하는 쪽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증시자금 먼저 보게 되면은, 증시자금 같은 경우에 고객 예탁금이 뭐 이제 56조까지 이제 올라갔었다가 53조까지 좀 빠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뭐 며칠 전만 하더라도 뭐 52조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일전에 이제 8월 달에 크게 한번 빠지면서 신용잔고가 크게 줄긴 했는데, 그 당시에 19조 정도였었거든요. 19조에서 17조 뭐 여기까지 빠졌었는데, 17조에서 지금 18조까지 지금 또 신용잔고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뭐 삼성이 좀 많이 빠지면서 신용잔고가 계속 느는 모습은 있는데, 삼성에서도 삼전 쪽에서도 특별하게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신용잔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신용잔고가 늘고 있는데 주가는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예탁금도 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씩 리스크한 그런 모습들이 좀씩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뭐 2천억 정도 들어오긴 했었는데 뭐 의미 없는 숫자죠. 그리고 4,700억, 4천억, 6,500억이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기관이 그걸 많이 받았느냐? 그것도 많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개인들이 또 받아내는 모습이죠. 3,500억, 1,600억, 6,500억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전에 좀 날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한 달 기준 보더라도 개인이 2조 4천억 정도를 갖다가 지금 가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가를 갖다 그냥 올려주면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느냐, 그건 봐야 되죠. 근데 환율을 봤을 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게 환율을 계속 같이 보는 이유가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건데, 자 그렇다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들어왔냐 보더라도 외국인 꾸준히 이탈하고 있고 기관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선물에서 그럼 들어왔냐 라고 보더라도 선물 같은 경우에 장 초반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오긴 했어요. 3,800억 정도. 근데 다시 그대로 나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기관 같은 경우에 나름 외국인 나가는 거 좀 받아내긴 했는데 뭐 강하게 받아내준 그런 모습들도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전부 다 뭐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은 아직도 보여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성 계속 나타날 때까지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자 그럼 뉴스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일전에는 미국이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로 갈 거다 라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긴 했어요. 근데 고용지표가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CPI도 강하게 나왔죠. 자, CPI도 강하게 나왔고 고용지표도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소매 판매마저도 이번에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강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경기가 괜찮다, 경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음번 금리 인하가 뭐 이제 0.25를 갖다 내리거나 아니면 동결 가능성, 이렇게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런 상황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소매 판매가 이렇게 강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도 계속 강해지는 그런 모습인 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좀 강해지다 보니까 다행인 거는 하나는 사라졌어요. 악재 중에 하나가 이제 엔캐리 청산 우려가 있었는데, 우선 나스닥이 올라갔잖아요. 나스닥이 올라갔으니까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낮아요. 근데 엔화도 약세로 전환을 했죠. 달러가 워낙에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엔화 약세가 다시 또 이어지고, 그래서 150엔까지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박스권으로 봤던 게 달러당 140엔에서 150엔이에요. 근데 140엔을 부시고 내려갈 경우에는 이제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은 박스권 위로 완전히 올려놓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 가능성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사라졌다. 그 리스크 하나는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달러가 강해진 거는 다른 요소들도 안 좋은 게 또 있죠. 계속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장중에 주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실적들이 좀 나왔어요. 금융주들도 나쁘지 않았었고, 거기에 이어서 TSMC 실적이 좀 괜찮게 움직이면서 미국 증시를 갖다가 또 한번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줬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미증시 계속 힘 받으면서 이제 낙관론으로 가져간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반도체 AI 관련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나름 잘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실적 3분기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미증시가 끌어올렸는데 지금 국장이 그냥 옆으로 횡보를 때리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증시가 한번 세게 무너진다 라고 하면 국장은 또 한번 또 무너질 거예요. 결국은 하단을 지금 지켜주는 게, 미증시가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가지 못하지만 그냥 버텨주는 수준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반대로 미증시가 만약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빠질 여력이 있죠. 왜? 미증시가 올랐으면 당연히 한번 좀 눌림 받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빠지는 기술적 하락, 이런 구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국장에는 한 번 더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관망을 이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 기업 호조 계속 좋게 나옵니다. 어젠가 그제 이제 나왔었죠. 넷플릭스 나왔어요.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시장 예상치를 넘는 호실적을 이제 발표하면서 장중에 이제 뭐 11%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를 또 한번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해요. 거의 다음 주, 그 다음 주 안에 이제 거의 모든 실적 발표가 다 나온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다음 주에는 뭐 이제 테슬라 있죠. 테슬라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 실적이 괜찮다라고 하면 또 분위기 한번 또 이어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리스크로 또 하나 되는 게, 앞전에는 이제 해리스가 지지율이 좀 괜찮다 보니까 해리스에 대한 리스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이제 막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대선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리스크가 또 하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전국 여론조사에서 역전을 했고요. 당선 확률이 거의 골든크로스를 지금 넘어서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오바마가 좀 나와가지고 해리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흑인 쪽에서 조금 지지율이 빠졌거든요, 해리스가. 그러다 보니까 흑인 쪽 지지율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오바마가 좀 움직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트럼프를 갖다 맹폭한다, 약간 이런 뉴스가 떴어요. 다행인 거는 해리스 쪽에서 다시 또 흑인 표심을 좀 가져왔습니다. 경합주에서 오바마가 움직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흑인 표심을 다시 좀 해리스 쪽으로 좀 가져오는 모습이고, 자, 그러면서 지금 거의 박빙의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거든요. 미 대선까지 지금 17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 뉴스가 언제죠? 19일이니까 오늘이 20일, 한 16일 남았네요. 미 대선까지 한 16일, 거의 이제 2주 남았거든요. 2주 남은 상황에서 거의 지금 박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이 이거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아무도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미 대선의 지금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강한 미국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강세는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관세도 올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올라오니까 국장에는 사실상 안 좋아요. 오히려 해리스가 되는 게 국장에는 더 좋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올라오다 보니 여러 가지로 지금 국장은 계속 힘든 시기를 좀 겪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국 쪽은 그랬고, 이스라엘 쪽은 지금 눈치 보는 모습이에요. 이란은 아직 공격을 안 했지만 지금 가자 지구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사나르를 제거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즈볼라랑도 지금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 총리 자택에다가 이제 드론으로 이제 공격하는 모습.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자리를 비워가지고 이제 피해는 없었다라고는 합니다. 자택의 일부분도 이제 부셔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방공을 갖다가 최대한 해도 지금 방공을 갖다가 막는 건 미사일을 잘 막고 있는데, 드론은 지금 거의 다 못 막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드론 공격에 지금 약간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상황에 이제 이란을 이제 공격을 할 차례가 됐는데 이란을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 공격을 해버리면, 한번 해버리면은 그런 리스크가 확 삭제가 되는데, 지금 공격을 안 하고 끌고 있다 보니까 요 리스크도 하나를 또 안고 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격을 좀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란의 보복 계획이 기밀 정보가 샜다라고 해요. 일부러 세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을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을 갖다가 새 나가게 하면은 이란이 공격을 바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미국이 대선을 2주 남기고서 이 기밀 정보를 갖다가 세게 한 다음에 이번에 공격을 못하게 그러한 방향으로 좀 만들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지금 바로 공격을 또 못하고 약간 좀 딜레이가 되는 모습이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선 전에 공격을 좀 세게 해줘가지고 트럼프 지지율을 올려주고 싶어 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되길 바라고 있거든요. 반대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분명 공격을 할 거예요. 어쨌든 대선 전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초에 이제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미 대선 변수가 이제 생겼죠.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비등비등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한번 힘써줘가지고 트럼프 지지율 한번 더 올려준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미 대선 전에는 공격할 거라고 보여져요. 미 대선이 2주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2주 안에 공격을 한다? 근데 미 대선 거기에 불확실성까지 안고 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거의 관망을 이어가지 않아야 될까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뭐 이거 한번 움직이는 거 봐야지 알겠지만 다음 주에 바로 공격 안 한다면 그 다음 주 공격하겠죠. 자,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중동 정책 실패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동에서 지금 전쟁을 마무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얘네들은 지금 전쟁을 갖다가 계속 끝내지도 못하고 결국은 실패했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 상황에서 미 대선 직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 그러면은 이 실패에 대한 내용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흔들리는 아랍계의 이제 미국인 유권자들이 이제 방향을 갖다가 트럼프로 이제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뭐 100%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미 대선 전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한 리스크를 우린 또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크라이나는 원래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확정 가능성이 점점 조금씩 올라오는 이유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둘이 전쟁을 하는 거지 따로 어디서 막 파병이 들어오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뭐 미사일 같은 거야 이제 지원은 해줬죠. 물자를 지원해주고 이런 거는 있었어요. 양쪽 다 물자 지원을 받았으니까. 러시아도 물자 지원 받았고, 뭐 이란한테도 드론 받고, 뭐 북한한테도 미사일 받고, 그리고 뭐 젤렌스키 이쪽 우크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나 유럽한테 무기 받고,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근데 파병을 해준다 아니면 대신 공격을 해준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북한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거 이제 3차 대전으로 이제 향하는 첫 단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젤렌스키 입장에서 조금 더 우려를 갖다 더 크게 키워가지고 지원을 더 받기 위한 그런 모습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파병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 파병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누가 또 파병을 해준다 라고 하면은 진짜 이 나라 저 나라 다 갑자기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 정도로 막 초긴장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리스크는 좀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그냥 원래 전쟁하고 있었으니까 별 문제 없어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확전이 되는지 이제 좀 긴장을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여기도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 뭐 이제 파병한 거는 뭐 사실상 이제 파병했다라고 이제 확인이 다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얼마만큼 이제 북한이 이제 더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더 참전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정 가능성으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확전 위험이 많이 커졌다 얘네들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22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금 금리가 3.5에서 3.25까지 내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달러가 안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가 강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유로화는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때려요. 지금 얘네들 그만큼 힘들다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 안 하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우리 못 해먹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한 번 더 때려요. 한국도 모르겠어요.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다음번 금리 인하 한 번 더 때릴까, 못 때릴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환율을 봤을 때 여기서 더 때리긴 위험한데, 뭐 유럽도 이런 상황에서 그냥 때리는 거 보면은 한국도 한 번 더 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건 뭐 가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이제 5개월 만에 대만 포위 훈련을 갖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또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시진핑도 뭐 강하게 좀 발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뭐 당장 뭐 전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여기도 계속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란을 공격하는 게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란 공격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유가가. 그러고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더 크게 갈 뻔했었는데, 다행히 미국이 좀
진정시키면서 핵시설이나 정유시설이 아닌 군사시설을 공격하겠다라고 이제 이스라엘이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군사시설 공격이면은 공격해봤자 그거는 하루짜리 그냥 한번 눌림 나오는 정도지 뭐 크게 이슈가 될 정도는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유가는 다시 좀 진정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단을 갖다 지지해주는 요 라인만큼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죠. 요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럼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요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 추이는 이스라엘 공격을 어디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겠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바이든하고 얘기한 대로 군사시설만 공격을 할까라는 게 좀 궁금해요. 저는 트럼프를 한번 제대로 밀어주자 라고 한다면은 공격을 어디를 할까 라고 하면은 핵시설이겠죠. 핵시설을 공격을 하는 순간 사실상 거의 트럼프의 지지율이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 공격할지는 뭐 바이든도 아무리 뭘 해도 어차피 레임덕 뭐 마지막 2주 남았잖아요. 뭐 말 듣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얘네가 어디 공격하는지 그 정도만 좀 지켜보시면 돼요. 그거에 따라서 유가의 변수가 확 바뀔 거예요. 정유시설이나 핵시설을 공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유가의 방향성을 돌릴 거다. 그게 만약에 방향성이 만약에 반대로 상승으로 돌아선다, 막 정유시설이나 핵시설을 공격했다, 그러면 확 올라가겠죠 유가들이. 자, 유가가 확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건 CPI예요. 미국의 물가가 또 올라가겠죠. 다시 나름 꺾이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 들어 올린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라지겠죠. 다시. 자, 그러면서 달러의 강세는 또 이어지고,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은 또 올라가겠죠. 막 1,400원 넘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얘기들이. 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쭉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잔존 리스크가 끝나려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스라엘이 차라리 공격하는 게 나아요. 빨리 한번 공격해야지 이 잔존 리스크, 이건 삭제되고 여기까지만 올라가는구나, 유가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구나, 그럼 CPI는 요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겠네, 그럼 금리나 그래도 한 번 쉬어가더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게, 요게 쫙 보이는데, 얘네가 지금 공격을 어디 할지도 모르고 지금 유가의 방향도 모르다 보니까 추가로 얼만큼 더 올라갈지 모르니까 이거를 관망으로 좀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세죠. 미국은 뭐 소매 판매도 강했고 웬만한 거 강했고 기업들도 좀 강하다 보니까 주가까지 강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고용도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트럼프 이제 당선 가능성이 올라오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더 이어지는 모습이죠. 당연히 달러 강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국이 금리 인하를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금리 인하 직전에 이미 어느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아니었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강하게 1,300원까지 거의 찍었었거든요. 1,300원에서 1,368원, 1,370원까지 지금 건드리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 환율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는 또 하나의 리스크는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 가능성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환율이 어느 정도 좀 내려와야지 외국인들 좀 다시 들어오는데,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간다? 그럼 외국인들은 그냥 매도를 갖다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방향성이. 그러니까 국장이 더 올라가기 더 힘든 그런 요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주 봐야 될 거는 실적이에요. 결국은 실적들인데, 미국 실적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막 나쁜 게 없었어요. 크게 나쁜 거 없었거든요. 하나 정도 있었긴 했는데,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죠. 자, 여기서 가장 실적의 빅 위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주 동안에 S&P 500 지수에 상장된 20%가량이 전부 다 실적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제 웬만한 실적들, 큰 덩어리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실적 주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주목되는 데는 이제 테슬라하고 아마존 실적, 얘네들마저 만약에 잘 나온다 라고 하면 미증시는 더 강하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거 고용도 더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얘네들 실적도 이렇게 좋으면 기업들이 굳이 이걸 사람을 자를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고용도 더 좋아질 거야 하면서 인플레 우려 더 끌고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요 정도 이제 큰 덩어리들도 있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 이제 나오면서 좀 시장도 괜찮았고, TSMC 시장도 괜찮았었고, 심리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괜찮아졌었어요. 자,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가는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외에 또 봐야 되는 애들이 이제 제너럴 모터스, 뭐 버라이즌, 그리고 UPS, 그리고 코카콜라, 로키드 마틴, 뭐 얘네들은 실적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 G, 그리고 사우스, 항공 쪽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쭉 실적이 쭉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선이 이제 2주 남았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계속 잔존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국장 얘기로 조금 넘어와서 보면은, 지금 사실상 국장은 2600에서 지금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죠. 자, 근데 실적이 빨간불에도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니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지만 삼성전자 실적도 그랬고 삼성전자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1차 하청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도 있고 그런 기업 섹터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에 지금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지금 3분기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 대선까지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면은 한국 시장은 더 리스크해질 거예요. 그래서 국장은 조금 계속 위태위태하면서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는 미국 대선과 그리고 이스라엘 미사일 요 두 개가 끝나야지 사실상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8주 연속 지금 코스피를 갖다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환율이 올라간 것도 있고 달러 강세인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까지 지금 약간 리스크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방향성 뭐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안 좋은 거고 거기에다가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계속 이탈하는 모습이죠. 뭐 삼성전자는 28일 연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실적 발표는 이제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다음 주에 분위기 한번 좀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돈은 잘 벌긴 하니까 영업이익이 뭐 3분기 영업이익 7조 원 이제 돌파 기대감이 있는데 이거 이상으로 뭐 8조가 나왔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나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분위기 살려주면서 반도체 한번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그냥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투세. 한국은 금투세에 대한 이것도 어쨌든 간에 뭐 유예를 할 거는 같은데 유예를 하더라도 어쨌든 유예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미적거리죠. 원래는 이번에 재보선 선거 끝나면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재보선 끝난 다음에도 금투세에 대한 당론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국감 끝나야지 이제 나올 거다라고 하니까 국감은 이제 아직 멀었거든요. 그럼 11월까지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결국은 이것도 리스크로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11월 중에도 결론이 만약에 안 난다고 하면 이거 만약에 그대로 시행을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물쩡 거리다 그냥 시행 이래버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또. 자, 뭐 시행 가능성이 낮다라고 저도 보긴 하는데 유예를 할 거라고 보긴 하지만 만약에 그대로 그냥 시행해버리면은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행하게 되면 바로 내년이니까 이거 뭐 난리 나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트럼프 집권 때는 이제 사실상 뭐 전 섹터가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관세부터 해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2차전지 철강 그리고 신재생 쪽도 다 무너뜨릴 거니까 국장을 갖다 지탱하는 게 나름 코스닥 쪽에서 2차전지인데 2차전지 그리고 철강 쪽, 뭐 자동차 쪽, 반도체 쪽 주요 산업에 전부 다 부정적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안 되는 게 최선이에요. 지금 국장에는. 근데 트럼프가 올라오니까 국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낮아지죠. 거기에다 달러까지 올라가니까 국장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더 없죠. 거기에다 금투세까지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쓱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관망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말씀드려요. 우선은 뭐 이스라엘, 이란 공격 가능성이 있죠. 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한 2주 안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미 대선까지도 지금 불확실성이 있죠. 트럼프가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란이 막 이란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금투세가 이게 정리가 돼야 돼. 금투세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아직도 이거 당론이 결정이 안 되고 이러다가 그냥 어물쩡하다가 갑자기 1월 근처 가가지고 갑자기 우리 시행할래? 갑자기 돌변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시간이 차라리 막 지금 9월 정도 되면은 우리 시행할래? 라고 했을 때 막 개미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날 수 이런 그런 시간조차 안 주고서 바로 시행해버리는 날치기 시행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게 터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는 어쨌든 간에 계속 있다는 거. 거기에다 달러 강세 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달러 강세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거기다가 CPI 이번에 잘 나왔죠. 높게 나왔죠. 잘 나왔다는 게. 그리고 소매 판매마저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인플레 지속이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어지죠. 그러면은 당연히 달러 강세는 더 이어질 거니까 당연히 원화한테는 약해지고 외국인 수급 이탈 가능성 높아지고 우리나라 금리 인하 가능성 더 낮아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 더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확전은 뭐 이게 가능성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하나 있다. 그리고 북한 리스크 뭐 북한이 계속 뭐 왈가왈부 막 떠들고는 있죠. 뭐 이것도 솔직히 뭐 전쟁 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도 한 번씩 떠드는 것가 가끔 가다가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국장에는 아직도 이만큼의 리스크들이 계속 깔려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 요건들이 계속 다 있어요. 어느 정도 뭐 해소가 좀 돼야 돼. 우선 금투세 우선 해소가 좀 돼야 되고, 뭐 트럼프 지지율이 확 떨어지면서 트럼프가 좀 해소가 되고, 그럼 달러 강세도 다시 좀 약해지니까 얘도 좀 바로 해소가 될 거고, 그리고 얘네가 공격도 한번 해야지 하면 이제 그다음 공격 없을 거니까 우선은 좀 진정이 될 거고, 이게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도 저는 그냥 관망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리 하이닉스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 올라간다 하더라도 찔끔 올라가고 또 눌릴 거예요, 바로. 어쨌든 이 하단에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지지선을 갖다 지켜주는지 그걸 확인하는 한 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